픽사는 에드윈 캔멀과 존 라세터, 스티브 잡스가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운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픽사는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픽사를 일군 1등 공신은 CEO 에드윈 캔멀과 최고 제작 책임자 존 라세터라 할 수 있죠. 픽사에서 캔멀은 기술, 라세터는 예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캔멀은 어린 시절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애니메이터가 되는 꿈을 꾸었으며 만화 관련 직업을 구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플립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플립북이란 책에 연속적인 그림을 그려서 책장을 빠르게 넘기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책을 말하죠. 하지만 이 시절 그는 자신의 꿈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발견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죠.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떻게 애니메이터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세운 목표는 연필 대신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기술을 개발해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을 만큼의 짜임새 있고 멋진 작품을 제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캔멀은 꼬박 10주를 투자해 자신의 왼손을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조악한 수준이었지만 그가 최초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었죠. 그렇게 계속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연마하던 그는 1974년 11월 뉴욕 공과대학 컴퓨터 그래픽 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전기를 맡게 됩니다. 1979년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가 그를 찾아온 거죠.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에 삽입할 컴퓨터 영상 기술을 위해 아예 그래픽스 그룹이란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캔멀을 경영자로 스카우트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존 라세터를 만나게 됩니다. 캔멀과 마찬가지로 어릴 적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광이었던 라세터는 디즈니가 설립한 칼 아츠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한 후 디즈니에 입사했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해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캔멀이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두 사람은 1984년 애니메이션을 위해 설계한 고성능 컴퓨터를 내놓고 컴퓨터 이름을 픽사 이미지 컴퓨터로 지었습니다. 그림들을 제작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가상의 스페인어 동사 픽서와 첨단의 느낌을 풍기는 레이더를 합성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조지 루카스가 애니메이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조지 루카스는 회사를 매각합니다. 이 회사를 500만 달러에 인수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렇게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잡스 역시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이 시절 캔멀이 주로 했던 역할은 잡스가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일이었을 정도입니다. 캔멀은 픽사 컴퓨터를 홍보하기 위해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그렇게 룩소 주니어를 비롯해 몇몇 단편 애니메이션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잡스도 이제 컴퓨터 부서를 상당 부분 정리하고 애니메이션 작업에만 지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에선 픽사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사업도 반전은 존재합니다. 같은 해 디즈니가 픽사에게 3편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함께 제작하자고 요청해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1995년 탄생한 게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세계 최초로 100% 디지털로 제작된 3D 애니메이션으로 카우보이 우디와 우주전사 버즈 등 장난감들의 모험을 담은 토이스토리는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시즌에 개봉해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토이스토리는 북미 시장에서 1억 9,2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이해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적으로 3억 6,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2006년 1월 픽사는 74억 달러의 디즈니로 인수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한 것이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픽사가 디즈니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캔멀이 합병되는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CEO를 픽사의 집행부사장인 존 라세터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CCO를 맡기로 했기 때문이죠. 이는 스티브 잡스가 주장해 이루어진 거라고 전해집니다. 잡스의 제안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캔멀이 올드 기업 디즈니마저 개혁해냈으니까요. 당시 그의 눈에 비친 디즈니 스튜디오의 작업 환경은 끔찍했다고 합니다. 직원과 임원진 사이에는 소외감과 공포가 흐를 정도로 수직적 조직 문화였다고 하네요. 캔멀은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디즈니가 픽사의 복제품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디즈니의 신뢰를 심기 위해 최대한 디즈니 직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 특히 디즈니 경영진이 2004년 폐쇄하기로 결정했던 수작업 애니메이션 부서 폐쇄 결정을 뒤집고 이를 부활시켜 디즈니의 전통과 애니메이터들의 자존심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디즈니 픽사 시대의 개막을 알린 작품 겨울왕국.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잠자고 있던 창의력의 결과물 겨울왕국은 미국 4억 달러, 일본 2억 5천만 달러 등 전 세계에서 무려 12억 7,648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지요. 겨울왕국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미국 중심, 가부장적 시각에 갇혀있다고 비판받았던 디즈니의 변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으니까요.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안나와 엘사가 선배 디즈니 공주들과 달리 왕자 캐릭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캐릭터로 묘사되었다는 게 이를 잘 시사해줍니다. 그래서 평자들은 겨울왕국을 디즈니의 뉴 클래식이라고 극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디즈니와 픽사가 화학적 융합의 공식을 찾아낸 것이겠지요. 캔멀은 정말 함께 일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리더라 할 수 있겠네요.